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살다 보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비난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화살처럼 날아와 마음에 꽂히고 그 상처가 오래도록 따갑게 남기도 하죠. 모든 화살을 내가 맞아선 안 되겠지만 굳이 막아내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있고 아무리 진심을 보여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맞서 싸우려 할수록 결국 내가 지치고 내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바람은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죠. 우리는 그 바람을 막으려 하거나 붙잡으려 애쓰지 않고요. 비난과 뒷말도 그냥 흘러가게 두면 됩니다. 어차피 나의 가치와 나의 중심은 그 어떤 말로도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맞서 싸우는 것만 용기가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도록 흘려보내는 것도 용기입니다. 바람이 또 한 번 지나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10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가 빠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은행에서 이게 정말 많이 팔린다고 하네요.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한데요. 국내 5대 은행 올해 3분기까지 이것을 판매하고 받은 수수료가 4천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대출 규제가 좀 심해지면서 이자 마진은 줄었는데요. 오히려 수익률 좋은 저축보험을 앞세워서 비이자 수익을 은행들이 늘려가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은행 창구에서 보험 상품을 파는 걸 말합니다. 은행과 보험 상품의 결합을 뜻하기도 하고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좀 어렵죠? 5글자인데요. 프랑스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방크라고 하는 이제 뱅크를 뜻하는 방크와 보험, 아슈랑스 요걸 합성한 방크 아슈랑스. 요거를 6글자인데 요걸 5글자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빨리 발음할까요? 방크 아슈랑스. 이거 엄청난 힌트가 됐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6글자였습니다. 이걸 5글자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 유튜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003님 정답 반크아스라. 노력상 드리겠습니다. 노력상. 오늘의 경제뉴스 들어보시죠.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백상경 기자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숨고르기 잔스에도 4천선 방어 성공한 코스피 이례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직접 외국인 유입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런 평가까지도 내놨는데요. 이런 내용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네. 다음으로 이딴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영태 기자는요. 네, 오늘 오후에 드디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관련해서 에이펙 일정을 전해드리고요. 또 프로야구 안표가 온라인 안표가 기승인데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크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네. 우선은 백상경 기자 통해서 요즘 뭐 아침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 열어보는 게 하나의 또 낙일 것 같아요. 네, 뉴욕 증시 또 사상 최고치였고요. 빨간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요.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4%, S&P 500은 0.23%, 나스닥은 0.8%가 올랐고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자 AI 칩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5%가량 급등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엔비디아의 주력 칩과 새로운 루벤 모델이 내년까지 매출 성장세를 이끌 것이다라고 자신을 했고요. AI 거품론 우려도 일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SK 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연결 기준으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 3,834억 원, 지난해 동기보다 61.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매출은 24조 4,489억 원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39.1%
30%가 증가해서 엄청나게 좋은 실적 보여줬고요. SK 하이닉스 직전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한 개 분기 만에 갈아치우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주가도 탄력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1.1% SK 하이닉스가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보합세로 네, 지금 보합 시작하고 보냈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코스피는 잠깐 4,050까지 잠깐 다녀왔고 지금은 4,023선에서 0.3% 정도 오른 채 이어지고 있네요. 하여튼 계속해서 코스피는 또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고요. 올해 우리 증시 엄청나게 강하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이 역시 컸습니다. 네, 많이들 유입이 됐다라고 하고요.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외국인 투자자 매매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요. 네. 이 코스피 불장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본격화한 이 6월 초부터 9월 말 사이에 국내 상장 주식 순매수 규모가 가장 컸던 게 이 미국 투자자였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순매수 규모가 약 8조 2천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네. 2위는 아일랜드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약 4조 원대 순매수액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전엔 조금씩 사던 이 아일랜드 투자자들이 이 시기에는 굉장히 월 한 1조 원 단위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순매수액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네. 그밖에 룩셈부르크, 독일, 중국 등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동안은 이 영국 투자자들은 또 이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이 단기 투자 성격이 강한 영국 투자자들이 지난달 한 달간 많이 들어왔습니다. 2조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요. 사자로 좀 급격히 돌아선 상태고요. 지난주까지도 국내 상장 주식을 가장 많이 사들인 외국인이 영국 투자자였습니다. 물론 이게 수급이 다 정답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영국이나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이렇게 약간 조세 회피처 이런 네. 쪽에 있는 자금조 핫머니라고 해서 단기 투자 성향이 좀 강한 걸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한 자금들이 최근에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 또 정부가 우리 증시를 좀 진단을 했어요. 네. 비싸지 않다. 네. 외국인 자금 더 유입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좀 이례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직접 주식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네.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 동향 설명 자료에서 현재 코스피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34.9%인데 이게 정고점 36.1%와 장기 평균 수준을 밑도는 수준이다라고 진단을 하면서요. 외국인의 투자 자금 유입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32배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지금 18.37배 이렇게 돼 네. 있는데 다른 나라 이제 다른 국가보다는 이 밸류에이션이 좀 낮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더 높다. 국내 주식을 더 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지금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긍정 평가하고 있고 또 목표 주가 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가 매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 지금 슈퍼사이클이 지속이 되면서 향후 좀 기업 실적들에 대한 기대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또 오늘 아침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최근 제기된 증시 버블론에 대해서도요. 정부는 좀 일축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 중심으로 매수세가 조금 붙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었고요. 실제로 보면 우리 그 증시가 지금 주요국 대비해서 높은 상승세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4개월간 넘게 거의 한 45%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에 미국, 유로, 일본, 중국 등의 상승률을 훨씬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제 좀 저평가됐던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싸도 너무 쌌던 거죠. 지금 이제 비싸다고 아직은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환율을 감안하면 증권사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2021년 환율 1,150원 기준으로 또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원화 가치가 엄청 싸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빗대서 보면 코스피 4,000이 달러 기준으로 투자하는 외국인에겐 3,200선 초반으로 보인다라는 분석도 있는 거고요. 가상자산 시장이 약간 이제 증시랑 뭔가 좀 증시자금 대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 여기는 거래대금이 좀 줄었다고요? 네, 이쪽에서 빠진 자금이 국내 증시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데이터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증시 상승세가 이어진 지난 18일
업비트의 하루 거래 대금이 약 5조 5,300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네. 이게 18일 이후부터 크게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코스피 지수가 지금 사상 첫 4,000선을 넘어가가지고 지금 월요일에 좀 뭐 그런 상태가 이어졌는데 이때는 이 업비트의 일 거래 대금이 3조 원대를 기록해서 한 2조 넘게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또 다른 대형 거래소인 빗썸에서도요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주요 가상 자산에 비해서 어떤 주식의 대장주들 이런 것들이 좀 수익률 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나오면서 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가상자산 시장, 코인 시장에서 차라리 주식 시장으로 넘어가자. 이런 이제 머니 무브라고도 하는데 네. 얼마나 또 넘어올 수 있는지 이게 또 추세적일지는 좀 지켜보겠고요. 자, 이제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오늘 오후에 한미 정상회담 열리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드디어 회담을 갖는데요. 네. 사실 지난 8월 말에 워싱턴에서 만났잖아요. 네.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2달 만에 만나는 건 정말 빨리 만나는 겁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뭐 펜이랑 골프채 선물하면서 정말 관계를 다지려는 그런 노력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제작한 경주 금관입니다. 머리 쓰는 금관이요. 예전에 왕이 쓰던.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황금을 워낙 좋아하고 또 왕처럼 대접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역대 정상에게 주는 선물 중에 아마 가장 화려해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그만큼 회담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한미 관세 협상 논의가 당연히 대화 테이블에 오르겠죠. 지금 양국은 3,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00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펀드에 대해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거든요. 미국 측은 이걸 전부 현금으로 선불로 내라고 요구하다가 일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국이 좀 감내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관세 협상 이번에는 서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오나요? 뭐 전격적인 타결을 이룰 가능성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준비됐다. 한국만 준비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준비가 안 되는데 나는 준비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냥 빨리빨리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읽혀지기도 하거든요. 네.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일본이 아니다. 일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뭔가 이제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 차례 했죠. 맞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기고 우리 정부가 밀어내는 듯한 그런 형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 타결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평가가 그래도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의할 게 관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랑도 안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나눠보면은 일단 안보랑 관세 협상이 다 잘 되는 그런 패키지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안보에 대해서만 이제 딜을 하는 안보들이 있을 수 있고 별다른 합의 사항을 발표하지 않는 그런 노딜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앞서서 그다음 미일 정상회담 어제 있었잖아요. 네. 다카이치 사네 그 총리 새로 이제 선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분위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어제 분위기 좋더라고요. 네. 예전에 아베 총리랑도 분위기 좋았는데 뭐 새로운 이 여성 총리와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좋은 분위기 만들었습니다. 정말 미일 동맹을 아주 전 세계에 과시를 했는데 미국과 일본이 이 동맹을 바탕으로 황금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막 던졌거든요. 찬사들이 나왔죠. 이제 서로 자기들 입에서.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이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합의했잖아요. 네. 일본은 사실 이것도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일본 가가지고 아주 공정한 합의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또 이제 따라가가지고 관련해가지고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일본의 펀드가 미국의 전력이나 에너지 쪽에 많이 투자가 될 거다. 절반 정도는.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또 미국에서 연내에 이 전력 관련 프로젝트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기업도 이 투자 펀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재밌는 거는 러트닉 장관이 일본이 투자 원금은 물론 이자를 손실 위험 없이 회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흔히 네.
그 주식을 누군가 판매하거나 투자 상품 판매할 때 이거 원금 손실 없고 정말 좋은 상품이라고 하고 판매하잖아요. 네. 약간 그렇게 약을 파는 듯한 불안전 판매 느낌으로 이게 손실 위험이 전혀 없다, 리스크 제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주목할 만한 거는 그 일본의 미국산 무기를 주문했다고 그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공약들을 걸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좀 트럼프가 지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우리 입장에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일 정상이 또 중국을 겨냥한 또 조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핵심 광물과 히토류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문서에 서명을 한 건데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로 이제 미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일본이랑 미국이 히토류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랑 조선업 동맹 맺었듯이 일본과도 조선업 동맹을 맺었는데요. 뭐 이 일본이랑 조선업 작업반이라는 것을 설치해가지고 뭐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결국에는 국가 안보상 중요한 이 해상 수송력을 높여가지고 선박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중국에 맞서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난 8월 그 관세 협상 타결뿐만 아니라 이번에 정상회담도 어떻게 보면 일본과 가졌던 거랑 또 우리가 하는 거랑 계속해서 막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좀 피곤하긴 한데요. 하여튼 오늘도 일단 기대를 좀 해봐야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만한 에이펙 주요 일정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모이는 이 에이펙 CEO 서밋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고요. 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 CEO 서밋의 의장입니다. 개회사를 할 예정이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네이버 CEO 최수연 CEO가 연단에 오를 것이고 또 K-팝 가수로는 최초로 BTS 리더 RM이 또 연단에 올라가지고 뭐 K-컬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에이펙 관련해서 또 주요 소식이 들어오면은 또 중간중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상경 기자 준비한 소식 또 들어볼게요. 부동산 대책이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벌써 3번이나 나왔는데 네.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치는 여전히 높다고 하네요. 네, 규제가 계속 나오는데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꺾이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보면요. 10월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12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 정도 급등한 거고요. 네.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건데요. 이게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지금하고 비교해서 1년 후의 가격 전망을 반영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100을 넘어갔다라고 하면 집값이 앞으로 1년 뒤에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소비자들의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들보다 많다는 뜻인데요. 네. 정부가 6.27 대출 규제 직후, 그러니까 7월 이쯤에는 석 달 동안 이 보합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때는 규제가 상당히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이달 들어서는 지금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좀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후속 대책들이 시장 수요자들에게는 이게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 읽혔다는 걸로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한 해는 뭐 지금 조사 기간이 14일부터 21일까지였다. 그래서 응답의 또 한 75% 정도는 이런 어떤 조사를 시작했던 첫날인 14일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의견이 지수에 어떤 전적으로 반영되기는 뭐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 발표 전에 이미 좀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이번 지수에는 크게 반영이 안 됐다라는 설명인 건데요. 근데 또 이거는 다음 달 나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담으로 작용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대책 발표 직후에 또 사실 뭐 패닉바잉 같은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요자들의 인식이 뭐 지금 얼마나 뭐 괴리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3번의 대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안정기에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역설적으로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월세 시장도 안정이 돼야 하는데 전월세 시장도 또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근본적으로는 공급이 충분치 않을 것이고 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결국은 1주택 실거주가 좀 많이 강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전월세 시장이 되레 튀어오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6.27 대책 등에서 지금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마련하기 힘들어지면서 반전세, 일부 월세로 돌아가는 시장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월세 가격이 2016년 통계 작성한 이후에 지금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하우스가 국민은행 자료를 집계한 결과인데요. 지난달까지 수도권 아파트의 월세 상승률이 6.27% 기록을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이 7%대 그리고 경기가 5%대 기록해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 보였습니다. 전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이런 평가들 있잖아요. 네. 전세랑 월세 거래를 보면 좀 어때요? 실제로 월세 거래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요. 8월까지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이 62.2%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60%를 넘어간 거고요. 특히나 전세 금액이 높은 서울 같은 경우는 월세 거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네. 서울 월세 비중이 64%로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규제 때문에 전세금 대출받아서 충당하기 어려워지고 의무 실거주 요건으로 임대 매물 줄고 어쩔 수 없이 월세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오늘 한국 시리즈 3차전인가요? 오늘?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프로야구 인기 많은데 맞습니다. 이 안표 문제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네, 이 안표 상들 때문에 티켓 구하기 정말 힘든데 네. 그래서 국회에서 어제 불공정 이슈를 거론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티켓 거래업체인 티켓베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운영하는 팀플러스라는 회사의 관계자한테 아니 왜 한국 프로야구 가을야구 티켓이 정가보다 한 5배, 10배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냐. 이 티켓베이라는 플랫폼에서 이렇게 막 따져 물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LG 트윈스랑 하나 이글스가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를 하면서 우승팀을 가리고 있는데 그 며칠 전에 1차전 경기가 1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불과 5분도 안 돼가지고 이 티켓베이에 재판매 글이 올라왔거든요. 아 그래요. 업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거는. 네. 뭐 개인 사정으로 못 가서 팝니다가 아니네요. 네, 이건 네. 5분 만에 다시 나왔으면. 네. 그러니까 이게 정가 12만 원이었던 좌석이 티켓베이에서 최대 200만 원에 거래됐다는데 15배 이상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안표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김 의원은 이제 야구 인기가 많아지면은 그 야구 단이나 아니면은 그 스포츠 산업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티켓베이랑 안표상만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돼선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플랫폼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나마 뭐 이제 최근에 티켓 판매 제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공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매처에서 제가 두 장까지만 티켓을 구매가 가능하면은, 네. 근데 제가 못 가게 됐으면은 티켓베이에서도 2장까지만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판매 개수를 제한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안표상들이 프로그램으로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해가지고 대량으로 재판매하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그런 취지인데요. 그동안 근데 이렇게 쉽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거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안 마련한 걸 보면은 결국 수수료 때문인 거죠. 티켓베이는 이 거래 금액이 10% 정도를 수수료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크로 안표 문제가 수년간 반복이 됐지만은 논란이 커지니까 이제서야 좀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2만 원짜리 티켓은 수수료 12,000원밖에 못 받는데 200만 원짜리 안표는 2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티켓베이 비롯한 이런 플랫폼 업체들도 좀 책임감을 가져야죠.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5글자 정답인데요. 은행 창구에서 보험을 파는 걸 이렇게 부릅니다.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 은행이요. 최근에는
대출도 많이 늘릴 수 없고 이자 수익이 좀 많이 늘어나지 못하니까 수수료 판매, 그러니까 판매 수수료 이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걸 더 많이 열심히 팔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3분기까지의 이것 판매 수수료가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라고도 하네요. 힌트를 좀 아까도 드렸는데 프랑스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은행, 방크, 보험, 아슈랑스. 요거를 잘 버무리셔서 5글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김성림 님이 이거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 때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거 도입될 때 그 시스템 붙들고 밤새던 거 생각납니다라고 그 시스템 개발하셨던 분인가 보네요. 2392님은 저는 보험 설계사인데요. 은행과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5723님도 보험 설계사로 20년 차 근무하고 있는데요. 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이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2788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공예감을 듣는 70세 청취자입니다. 커피 쿠폰 좀 줘요. 오늘 와이프 생일입니다. 고생한 와이프가 웃을 것 같아서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사연 나왔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 5글자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스마트폰 요금제 얼마짜리 있으십니까? 스마트폰 요금제가 700개를 넘어서 1000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KBS 박대기 기자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통신비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낮은 가격이라 가지고요. 약 올리는 것 같아 들려가지고. 아니 얼마짜리 쓰시길래요? 제가 한 달에 1,000원 내고 있습니다. 알뜰폰 특가 요금제 쓰시는구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뜰폰 요금제가 더 싼데 보통 그래도 10,000원대 정도인데 이게 보면은 이제 첫 6개월간은 1,000원 정도만 내도 되거든요. 그리고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의무 사용 기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6개월마다 옮겨 다니고 메뚜기처럼 그러면은 계속 매달 1,000원만 내면 되고요. 1,000원 내면 그러면 통신요금 같은 거 따로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닙니다. 이 15기가까지 데이터도 주고 또 300분 정도 통화도 무료이기 때문에 문자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원만 내고 쓰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죄송스러워요. 저만 좀 싸게 쓰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이제 막 짠테크 콘텐츠 통해서 알뜰폰 요금제도 저렴하고 그리고 그런 이벤트 활용하면 더 저렴하게 6개월간 쓸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알뜰폰 허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알뜰폰 회사들의 요금 비교가 되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특가 요금제를 찾으시면은 한 1,000원이나 2,000원 정도 내고 6개월씩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업 성적이나 월급을 남과 비교하는 건 안 좋습니다만 요금제 비교하는 건 좋죠. 네. 똑똑한 소비자들.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통신 3사 요금제만 해도 이게 700가지가 넘고 알뜰폰까지 합하면 거의 1,000개에 넘는다면서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요금제가? 저도 사실 모 통신사 그러니까 3대 통신사 중에 한 곳에 전략기획실에 있었던 직원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냐? 너무 헷갈린다. 그렇죠. 당신들도 너무 많아서 헷갈리지 않느냐?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헷갈리라고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일부러요? 예. 왜냐하면은 만약에 요금제가 단순하면은 통신사마다 지금 200개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요금제가 한 통신사별로 5개 정도만 있으면은 다른 통신사보다 어디가 비싼지가 바로 드러나잖아요. 게다가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해외는 싼데 왜 우리만 비싸냐 야단을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싼 것도 있습니다. 예, 수백 개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얼마 정도 비싼지에 대해서 안 드러나는 겁니다. 섞여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일부러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들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 안에서도 그다음에 통화 시간, 문자 메시지 몇 건, 데이터 몇 기가바이트 이렇게 다 섞여 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통화 1분당 얼마고 데이터 1기가당 얼마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네. 일부러 그렇게 근데 설계해 놓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외국에는 정말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일본 저도 찾아봤는데
통신사별로 한 5개 정도, 많아도 한 10개 정도 요금제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수백 가지가 되는 건데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통신사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예. 또 이제 정치인들의 비판 이런 걸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더 비싸다는 걸 알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복잡하게 꼬아놓은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좀 꼼수네요. 네. 근데 처음부터 요금제가 이렇게 많았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한 5개 정도 요금제밖에 없었습니다. 뭐 2000년대 초반에 저도 이제 예전에 쓴 기억이 나는데 음성 요금제, SMS 요금제 이런 식으로 있었고 네. 그때 이제 특징적인 요금제가 커플 요금제가 있었습니다. 와, 추억의 커플 요금제. 예. 아, 그래서 밤새 이제 통화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밤새 통화하려는 그런 연인들을 위해서 두 사람의 전화는 언제 어떻게 쓰더라도 항상 무료인 그런 게 있었는데 웃으시는 것도 사실 그렇지만 깨지면 문제가 돼요, 그게. 아, 이거 경험담들 좀 있으실 텐데 예. 그 두 사람이 같이 뭐 전화하고 해지를 해야 돼도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 해지하려고 해도 둘이 모여가서 다시 이제 깨진 사람인데 상대방한테 또 확인 전화 고객센터에서 가고. 예. 같이 이제 그 대리점에 가가지고 이제 해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실례지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없었고요. 주변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요금제 때문에 못 깨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였는데 사실은 그런 기억이 나는 거는 그런 특이한 요금제가 몇 가지 없었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나는 겁니다. 요즘 네. 그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커플이 헤어졌는데 네. 차마 서로 그거를 말을 못해서 한 6개월 넘게 커플 요금제가 막 이어지고 있는 네. 과거의 커플들도 있었고요. 예. 아, 진짜 추억의 요금제를 다 들어보네요. 근데 이게 또 막 700개, 1000개 요금제 중에서 실제로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는 또 몇 개 안 된다면서요. 한 250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통신사별로 3사 기준으로 한 80개 정도씩 남아 있는 건데. 아니 그러면 가입되지도 않는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사실은 이제 예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요금제들도 있는데 그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요금제 자체는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괜찮은 요금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가입하려고 보면은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한 요금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뜨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다른 요금제로 바꿨다가 과거에 썼던 요금제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또 안 보이고. 네. 헷갈립니다 이거. 그럼 우리나라만 요금제가 이렇게 많은 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나라는 조금 단순화돼 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단순화돼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나라들이 많잖아요. EU 안에도 네. 여러 가지 나라가 있기 때문에 특히 로밍 요금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 좀 고가여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것을 유럽 차원에서 좀 저렴하게 낮추기 위해 가지고 시도가 많이 있었고 로밍 요금 폐지를 2017년에 하면서 상당히 요금이 전반적으로 낮아졌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영토가 넓기 때문에 네. 통신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지국을 그만큼 많이 설치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비교를 해보면은 딱 정확하게 우리보다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우리보다 저렴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싸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요금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백 가지라서 복잡하고.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통신사의 의도대로. 예, 일반적으로 요금 내는 부담은 미국인들보다 한국인들 훨씬 더 많은 상황이 이제 그 경험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참 그 문제 중에 하나는 그거네요. 소비자들이 명쾌하게 뭔가 딱딱 떨어지게 비교하기가 힘들다라는 거.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정부에서 또 뭐 국회에서 이제 강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민간의 우리나라는 요금이니까. 사실상이 담합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통신 3사 사이에 우리는 이 정도 요금제를 가지고 너희도 그걸 가지고 이게 이제 물론 만나서 회의했을 수도 있지만 그건 불법이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암암리에서 뭔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느 한쪽도 더 싼 요금제로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싸다 이렇게 광고한 걸 거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한 20년 전에 그렇게 광고를 했었는데 그런 경쟁이 별로 없죠. 예, 그런 경쟁이 없이 3사 모두 비싸게 받다 보니까 서로 이제 다양한 요금제를 통해서 서로 비싸게 가면서 3사 모두 막대한 이제 영업 이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게 우리나라의 지금 통신 현실입니다. 예전에 PCS 쓰던 시절에는 진짜 그 요금제 자기네가 최저다. 네. 100원이라도 더 싸다. 엄청나게 광고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 진짜. 요즘 잘 안 보이네요. 예, 그게 사실은 단통법 때문에 더 심화된 그런 것이 있는데요. 단말기 유통법 선진화법이 들어오면서 네. 결국은 3사 사이의 경쟁이 사라지고 요금제 경쟁도 결국 사라지고 또 최근에는 그 보안 문제가 터졌을 때 SKT가 먼저 터졌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나머지 두 통신사들이 자기들이 보안이 더 우수하다 이런 광고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CEO 차원에서 저쪽을 공격하지 말자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선의로 포장돼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3사는 서로 경쟁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제는 예. 출혈 경쟁하지 말자. 예. 물론 이제 그 보안 문제는 KT나 LG 예. U+까지 같이 또 번져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도 문제가 또 터질 거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서로 경쟁이 없고 요금제 경쟁이라든지 보조금 경쟁이 없다는 거에 우리나라에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 과연 이제 대안이 있을 것인가? 정부가 통합 요금제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혔네요. 이건 뭐가 다른 거예요, 기존이랑? 예, 통합 요금제는 기존에는 이제 5G 요금제와 LTE 요금제가 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네. 이 연역적으로 보면 사실 5G가 도입되면서 우리는 5G 시설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을 기존보다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논리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기본 요금제 가격들이 한 차례 많이 뛰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통신 3사가 각각 1조 원 넘는 그 영업이익을 거두는 그런 시대가 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LTE와 5G 사이의 요금제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고 특히 LTE 사용자들 중에는 네. 기본 제공 데이터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가 요금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5G보다 LTE가 더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요금제가. 그래서 그걸 잘 모르시고 LTE 요금제를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해 국회에서 이 5G와 LTE 요금제를 통합하자. 그래 통합 요금제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때 이제 KT를 시작으로 이제 통신 3사가 공감을 하면서 늦어도 올해 안에 원래는 1분기였습니다만 지금 4분기까지 이 통합 요금제를 출범시키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요.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도 못하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비싼 요금제를 쓰시면서 적은 데이터를 받고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2G에서 3G 넘어갈 때는 이게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차이니까 네. 엄청났던 거고 3G와 LTE는 속도 차이가 나니까 네. 엄청나게 효용을 느꼈으나 일반인들이 우리가 뭐 스마트폰 가지고 자율주행할 것도 아니고 네. LTE랑 5G는 체감하는 속도는 잘 못 느끼지 않습니까? 일부 게임 하시는 분들, 실시간 게임 하시는 분들 그 느끼는 정도, 렉 걸리는 그 정도이고 정도. 사실은 잘 못 느껴요.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도 LTE로 충분히 잘 볼 수 그쵸? 있고 예. 예,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매일 무슨 뭐 책 몇 권 분량의 데이터를 우리가 다운받는 것도 아니고. 예. 게다가 이제 원래 5G가 제대로 되려면은 5G는 더 이제 주파수가 짧은 주파수를 씁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설비 자체가 LTE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되고. 하지만 설비 투자를 하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는 5G가 안 터지고 LTE로 다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뭐 속도도 큰 차이도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못 느끼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5G를 도입한다면서 통신사가 요금을 많이 올려놓고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이제 5G로 가면서 이제 이점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LTE랑 5G를 통합한 통합 요금제는 네. 언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올해 말까지 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11월이 내일 모레잖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과연 낼지 이 사실 통신사들 내부 사정도 있습니다. 올해 이제 SKT를 시작으로 이제 보안 문제가 많이 터지면서 여러 가지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자기들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고 특히 이제 요금제를 바꾸게 되면은 요금제를 올리지는 못하고 그래도 신용으로도 약간 낮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결국 자기들에게 손실이 갈 수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인데요. 그렇지만 제가 좀 더 떠들어가지고 좀 제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 시청자분들 중에도 혹시 LTE 요금제 중에서 고가 요금제 쓰시는 분이 있으면은 네. 당장 좀 5G 요금제랑 비교를 해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통신사 입장에서 할 말은 있더라고요. 예. 왜 1인당 매출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 경영상 지표로 그게 한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요금제도 이제 커졌습니다만 옛날에는 통신 요금 자체 이렇게 전화, 네. 비, 문자 비가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통신비가 높아진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또 그쪽에서는 항변을 하고 있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소비자의 선택권은 넓어야 하는 거고 그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단톡법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단톡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네. 3개월이나 됐어요. 혹시 체감을 하세요? 휴대폰 사러 갈 때? 아직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보조금 경쟁이 안 벌어지고 3사 사이에 담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왜 자꾸 통신사는 예. 경쟁을 안 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겁니까? 그래야지 이제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점유율을 더 크게 넓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현재대로만 유지가 돼도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굳이 이제 출혈 경쟁을 하게 되면 상대도 출혈 경쟁을 할 테고 뭐 그래서 이제 서로 좋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좀 요금 지원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고가 단말기 또 고가 요금제 위주로 늘어나기 때문에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 실제 부담금은 과거와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으면은 뭐 매달 10만 원 정도 한 요금제를 6개월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6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조금하고 거의 상쇄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은 알뜰폰을 개통을 하면서 공기계는 이제 기계값을 다 주고 사고 그렇죠. 알뜰폰을 개통해서 자급제폰 기계만 사서 예. 알뜰폰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예, 저처럼 이제 1,000원씩 내고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 요금제로. 네. 근데 요거는 또 이제 비교해서 보면 알뜰폰의 그런 이벤트 이런 걸 또 찾아보실 수 있다라는 네. 거고요. 아까 지금 1920님이 이런 글도 올려주셨어요. 저는 68세인데 휴대전화 구입하면서 가입해야 하는 그 의무 요금제 쓰다가 네. 할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생각 없이 7만 원짜리 계속 쓰고 아이고, 계셨다고. 예. 이런 분들 많으시고 사실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그러셔가지고 제가 시급히 요금제를 바꿔드렸는데 네. 혹시 주변에 어르신들이나 이제 요금제 관심 없으신 분들 있으면 한번 고지서를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맞아요. 요금제가 과다하다 싶으면 낮춰주시고요. 특히 68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버 요금제라고 그래서 훨씬 좀 낮은 요금제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걸로 바꾸시는 게 훨씬 이득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위 잘한다를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 거 좀 챙겨드리고 예. 아니면 이제 어르신 스스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네. 내가 이거 언제 가입했는데 네. 뭐 3개월, 6개월 혹은 1년 써야 하는 그런 의무 요금제, 네. 부가 서비스 의무 기간 지나지 않았느냐. 예.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 2년이 지나게 되면은 네. 이 할부 기간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요. 또 선택 약정 할인이라고 그래서 1년씩 약정을 하면은 25% 요금이 할인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것만 해도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 가입하신 지 2년 지났다 하신 분들은 당장 124로 전화하셔가지고 이 선택 약정제 가입한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에이펙 CEO